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정말 너무 죄송하다 이런 사연 참 많이 오거든요. 그 진료실에서도 기존에 이제 불면증이나 우울증을 겪었던 분들이 더 심해지는,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막 쏟아진다든지, 그러니까 정상인뿐만 아니라 그렇게 취약한 분들이 또 더 생겨나는 거고요. 사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저는 그냥 그런 증상들을 지금 지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처가 나면 그 과정이 아물면서 흉터가 남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해야 새살이 돋아나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전 국민적인 반응이 꼭 부정적으로 질환이다, 장애다라는 것보다는 아, 내가 지금 치유되고 있는 중의 하나구나, 정상적으로 겪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번 그 일을 접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제가 뭔가 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무기력감, 무력감이라 그래야 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느낌을 공통적으로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생존자 증후군이라고 해서 우리가 남아있는 사람에게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나만 살아있고 난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라는 그런 마음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겪게 되면은 한 가지로 우리가 다 마음을 함께 하면서 그것을 동일하게 겪고 나가지만 사람마다 다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때 이제 좀 더 늦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더 일찍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런 생존자 반응도 지극히 정상적인 어떤 그런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에 너무 나한테 몰입되거나 그런 생각이 나를 너무 지배하지 않도록 조금 떨쳐버리는 그런 작업도 조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 그런 그 범주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일을 함께 겪은 우리 사람들조차도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그 사건을 겪지 않아도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라든지 자원봉사자, 또 취재를 하는 분들, 그 상황에 같이 있지 않아도 겪지 않아도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수 있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뇌에 망치로 이렇게 머리를 맞았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별의별 반응들이 다 나타날 수 있지 않아요? 각성되고 자꾸 똑같은 그런 상황들을 재현하게 되고 재생하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번쩍번쩍 생각이 난다든지, 작은 일에도 과각성이 일어나서 깜짝깜짝 놀라고, 또 공황 발작이라든지, 또 좀 더 심한 분들은 내가 소리를 듣지 않았는데도 들은 것 같은 느낌, 한청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본인이 예민해지다 보니까 어떤 충동이라든지 공격성을 조절하지 못해서 화를 쉽게 내거나 짜증,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할 때 부적절한 반응을 나타난다든지, 또 심하면 이런 분노들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고 내 안으로 향하다 보니까 무기력증, 아무것도 못하고, 아까 학습된 무기력증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울감이 심해지면 잠도 못 자게 되고, 또 집중력이라든지 기억력 저하 같은 인지 기능에도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뇌를 한 대 맞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큰 사건이에요, 사실. 유은정 선생님, 이게 사람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슬픔을 잘 참고 억누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빨리 발현이 되는 그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사실 그 급성 스트레스 장애와 또 지연된 발현이 있는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심하게는 내가 지금 당장 느끼지 못하더라도 6개월 또는 수년 이후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초기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예후들이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초기에는 우리가 정서적인 지지, 함께 있어주는 거, 또 내가 이야기하는 걸 옆에서 잘 들어주는 거, 정말 아까 손을 잡아주는 거가 바로 그런 맥락이겠죠. 또 교감신경계가 흥분하다 보니까 각성이 일어나서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든지, 깜짝깜짝 놀란다든지, 얼굴이 붉어지고 손에 땀이 나고, 이런 각성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좀 이완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준다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그래서 격리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좀 더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조용한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편안한 자리에 있게 하는 거. 또 좀 더 나아가서는 되도록이면은 그런 재난 상황에 같이 노출되어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통로를 이제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초기에 특히 정신과 의사들, 저희 학회에서도 이제 공문이 날라왔어요. 이런 초기에 대응하는데 이제 응급 이제 인력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교육시킬 것이냐. 그래서 이번 주말에 교육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의사들이 직접 어떤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 항불안제,
아까 두근두근하고 흥분되어 있고 또 잠을 못 자면 사실 우리가 3일만 잠을 못 자도 헛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에 대한 불면증, 수면제 처방 또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우울증이 심한 분들은 이제 항우울제 처방까지도 같이 이루어지는 약물 치료가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적인 병만이 아니라 사실 신체 증상이 동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뤄줘야 되고 중요한 거죠. 그 상담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요. 네. 상담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그때 항상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어떤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을 마치 등산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표를 우리가 향해서 등산을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장비를 낑낑 메고 혼자서 막 걸어가면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등산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옆에는 케이블카를 타고 너무 스무스하게 싹 올라가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내 이야기를 오픈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는 혼자서만 등산하는 것이 아니라 케이블카를 타는 것과 같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는 부분이지만 그 시간 동안에 너가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러워야 되지 않겠냐. 상담이 정말 훈련된 숙련된 전문가에 의해서 치료받았을 때 그런 효과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문제는 혼자 해결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사회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같이 아픔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정말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특히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우울증과는 달리 좀 더 다른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더 전문적인 전문가들 안에서도 각성이 일어나서 이런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이분들을 같이 치료해 줄 것인가라는 응급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생존자 같은 어린 학생들은 사실 같이 수업을 듣고 또 같이 밥을 먹었던 친구들이 자기가 구해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살아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가 참 용기 있는 행동, 잘한 행동이라고 칭찬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들이, 그 죄책감과 사실 병원에서 생사를 모르는 부모님을 마주칠 때 피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뭐라고 말을 건넬 수가 없어서 그 아이들 심정도 살아 돌아왔다는 거가 축복을 받고 축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미안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실은 집단 트라우마가 이번 한 번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분단의 아픔도 억눌러야 되고 사실은 가족들이 생이별한 건데 그거를 그냥 억누르고 있는 거. 또 북한과 대처 상황에 분단 상황에 있는 것도 억누르고 있는 상황. 이런 또 IMF나 여러 가지 사건이 사실 정신과 의사로서 저는 IMF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정이 파탄되고 가장이 실직하고 경제적인 파산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상황들도 언제 우리가 그냥 감정적인 대응만 있었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또 흐지부지 억누르고 그냥 지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재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성적인 대처를 하면서 정말 이런 일을 피치 못해서 겪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문가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위로를 해주고 치료를 할 것인가. 제대로 좀 치료를 하고 넘어가자. 그냥 덮지만 말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치료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사건을 객관화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상담 치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뜨거운 난로 앞에 있다, 여러분은. 그러면 우리 여러분 뜨거운 난로 앞에 있으면 오면 어떠세요? 아, 뜨거! 아, 뜨거 하느라고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아, 뜨거 하느라고. 근데 상담 치료는 어떤 거냐면요. 아, 뜨거운 난로의 그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 저 난로가 뜨겁겠다. 그 앞에 내가 이렇게 앉아있구나. 이런 어떤 객관화하는 작업. 그 상황과 나를 좀 거리를 두면서 그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인생의 큰 그림에서 몇 번 있을 수 있는 어려운 인생의 고비고비 사건들이 있잖아요. 물론, 자녀를 잃는다는 거는 누구나 겪는 일이 아니고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과정들을 이해하는 과정이 짧게는 1, 2년, 길게는 수십 년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번질 수도 있다면서요? 우리가 집단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그 분노가 누구에게는 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잘못을 좀 더 확대시키는 어떤 희생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나라 전반에 대한 어떤 불신, 정말 사실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전쟁 이후에 경제 발전을 위해서만 애썼지, 국민 한 명 한 명의 어떤 정신적인 위로라든지 그 사람들 발전을 위해서 생각할 그런 여유가 사실 저는 없었다고 봐요. 저 역시도 그래왔고, 제가 정신과 의사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어떤 선진국은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가잖아요. 그런 어떤 개인 한 명의 어떤 복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자살 예방협회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1위잖아요. 그 국가 중에서도 1위인 거는 잘 살지만 자살률은 1위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살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방을 하고, 뭐가 그렇게 우리가 불행한지 행복하지 못한지에 대해서 정말 범국민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겨내야 돼요. 경제성장을 이룬 것처럼, 경제성장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막 이뤄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어떤 정신건강이라든지 행복한 상태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집단 트라우마를 사실은 대형 사고일수록 잘 이겨내면, 아,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해냈구나 라는 어떤 자아 성취, 또 어떤 작은 성공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정말 그 맡은 일을 개개인이,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저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내 맡은 일을 누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응급 상황에서 그게 딱 드러나는 거거든요. 지금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을 우리가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